어머니는 그날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건 장례식장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 문 하나가 닫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블레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며느리의 울음 뒤에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그날부터 블레는 사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다 말 거라고요. 그런데 블레는 달랐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씩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멍 자국 하나, 서류 한 장, 거래 내역 한 줄, 대리인이라는 단어 하나, 그리고 그 단어들 끝에서 아들이 가장 두려워할 선택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이름을 지워버린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핏줄이란 말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어떤 천벌은 눈물도 비명도 없이 완성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블레는 명절 아침 낡은 외투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 아들 집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투는 따뜻한 국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복도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메말라 있었죠.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견뎌온 시간이 그 문 앞에서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블레의 숨은 자신도 모르게 가빠졌습니다. 문 안쪽에서 터져나오는 며느리 지연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나왔고 블레는 그 울음이 미안함이 아닌 두려움처럼 들려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블레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추고 문짝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울음 사이로 섞여 들린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는 블레가 평생 들어온 아들 성호의 목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의 짧은 말이었는데도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 힘이 복도를 뚫고 블레의 귀를 찔렀습니다. 잠시 뒤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고 누군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레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다가가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장면은 블레가 평생 믿어온 우리 아들을 한순간에 낯선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성호의 팔이 거칠게 움직였고 지연은 바닥 쪽으로 몸을 움츠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모양이 아니라 손가락이 바닥을 더듬는 모습이 먼저 보였고 그게 블레의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블레의 다리는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성호의 시선이 문 쪽으로 돌아왔고 블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황보다 짜증이 먼저 스쳤습니다. 블레는 그 짜증이 들켰다가 아니라 왜 왔냐에 가까운 표정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가슴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성호는 한 걸음에 다가와 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블레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고 있어? 낮게 내뱉는 목소리는 사과도 설명도 없었고 블레의 존재를 방해물로만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블레는 현관벽에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고 충격보다 더 아팠던 것은 아들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울면서도 불례를 붙잡지 않았고 대신 성호의 어깨 너머로 복도 쪽을 슬쩍 살피는 눈동자가 스쳤습니다. 불례는 그 눈동자에서 이 집안의 울음이 도움 요청이 아니라 연출된 방어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의심을 처음 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불례는 팔에 번지는 통증보다 가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를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복도 끝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불례는 자신이 한 가족이 아니라 사람들 눈앞의 문제가 된 듯한 수치심을 삼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불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자 검붉게 번진 멍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불례는 그 자국을 오래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멍은 오늘 하루의 사고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무시와 침묵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죠. 불례는 서랍을 열어 통장과 인감 도장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차분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 또한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성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불례의 눈에는 이미 아들이 아닌 낯선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차례 울렸고 화면에 성호 이름이 떠올랐지만 불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는 순간 돌아올 말이 엄마가 먼저 사과해일 것 같았고 그 한마디가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끌고 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례는 멍든 팔을 천천히 주물러 보다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뒤 팔에 멍을 가까이 찍어 저장하셨습니다. 사진을 찍는 손끝이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지자 불례는 처음으로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증거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득 현관 앞에서 지연이 불례를 보며 내밀지 않았던 손이 떠올랐고 불례의 마음에 작은 질문이 박혔습니다. 저 울음은 누구를 향한 울음이었을까요? 그날 밤 정불례는 더 이상 아들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화해가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요. 불례는 식탁 위 통장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며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확인. 그 한 줄이 훗날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결정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때의 불례는 아직 알지 못하셨습니다. 원하시면 신의도 같은 방식으로 이 2200자 바로 확장 리라이팅에서 이응이응 흐름처럼 순차로 맞춰드릴게요. 또는 더 빠르게 가려면 제가 먼저 각신에 추가할 하위 사건 3개씩만 설계도 형태로 박아드리고 분량 폭증 당신이 원하는 톤으로 지피를 이어가도 됩니다. 정불례는 다음 날 아침 어제의 멍을 가리듯 긴 소매를 끝까지 내리고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잠은 거의 없었는데도 눈은 이상하게 또렷했고 분노보다 서늘한 허무가 먼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불례는 문틈으로 보였던 성호의 팔과 자신을 밀쳐내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 숨이 막히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성호 이름이 떴지만 불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블레는 엄마가 먼저 사과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미리 봐버린 사람처럼 손가락을 굳힌 채 컵에 물만 따르셨습니다. 점심 무렵 블레는 동사무소 복지 상담 창구로 조용히 걸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블레는 자신이 처음으로 집안일이 아니라 기록되는 일을 하러 왔다는 사실을 체감하셨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상담사는 멍 자국을 보고 진단서와 사진 기록을 권했습니다. 블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피했고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한 뒤 큰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라고만 말했고 그 한마디가 블레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블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에서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블레를 보자마자 눈가를 붉히며 다가왔고 입술을 떨면서도 주변을 먼저 훑는 시선이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지연은 울면서 말했지만 그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지기보다 사람들 얼굴 쪽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는 그 순간 어제 문 안에서 들었던 울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 또렷하게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성호 씨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성호의 잘못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책임을 자기 쪽으로 끌어안아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말투였습니다. 블레는 지연의 손목에 반짝이는 새시계를 보았고 어제의 울음이 정말 힘들어서였는지 가슴속에서 질문이 다시 솟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지연은 급히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인 채 한쪽으로 돌아서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 지금도 어머니 만났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블레는 그 짧은 통화에서 지연이 이미 누군가에게 상황을 정리된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다시 블레에게 돌아와 어머니, 성호 씨한테는 제가 다 말해둘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누가 말을 가지게 될지 이미 결정해 놓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고 엄마가 지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또 울렸잖아 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블레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자신이 가해자로 돌아가 버린 구조가 너무 익숙해 더 무서웠습니다. 블레는 식탁 위 통장과 인감 옆에 상담사가 준 명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블레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하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밤 블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아들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덮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관계 전체가 접히는 소리가 블레 마음속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블레는 침대에 누워도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두지 않고 거실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이제 블레에게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결심을 굳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요. 정블레는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집안의 소리부터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창밖 자동차 소리와 이웃의 웃음이 들릴 때마다 블레는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밀려남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냉정한 정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를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보험 서류, 등기 관련 서류가 섞여 있었고 맨 아래 낯선 계약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계약서 제목의 한 줄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공동보증이라는 단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레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쓰였을 가능성을 떠올렸고 손바닥이 식어가는데도 눈은 계약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당장 성우에게 전화해 따지고 싶었지만 먼저 확인하고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빨랐습니다. 불레는 서류를 펼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내려가며 감정으로 말하면 또 뒤집힙니다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날 오전 불레는 동네 사진관을 찾아가 서류를 여러 부 복사했습니다. 사장에게 기록으로만 남겨두세요라고 부탁하자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레의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출소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아직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레는 휴대전화로 날짜와 시간, 멍 자국을 하나씩 찍어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점심 무렵 불레는 병원을 찾아 팔과 어깨 통증을 진단서로 남겼습니다. 의사는 멍의 모양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넘어지신 게 맞으세요? 불레는 잠시 멈칫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불레는 자신이 여태 집안일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일을 덮어왔는지 깨달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불레는 바로 은행으로 향해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본인 확인을 여러 번 하고 나서야 내역을 건넸고 불레는 줄줄이 찍힌 이체 기록을 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기록 중 일부는 성우에게, 일부는 낯선 이름에게 흘러가 있었고 금액은 불레가 예상한 것보다 컸습니다. 불레는 내가 준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모르게 빠져나간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불레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법무사는 방문 전 준비물을 말하며 감정은 내려놓고 사실만 모으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불레는 제가 먼저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그 말이 끝나자 목이 잠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가족사진 상자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다가 사진 뒤에 끼워진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성우가 군대 가기 전 써둔 작은 각서가 들어 있었고 어머니께 손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문장을 읽고도 울지 않았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일기장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인감과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작은 수첩을 꺼내
성우의 최근 행동과 문자 문장을 날짜별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준비였습니다. 내일은 실행이었습니다. 정확히요. 정불래는 이른 아침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고 가방 안에는 거래 내역과 진단서가 단정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불래는 이상하리만치 심장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울거나 매달릴 일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해 선을 그을 차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을 굳혔고 조용히 상담실 문을 닫았습니다. 불래는 법무사의 눈이 멈추는 곳이 어딘지 따라가며 숨을 삼켰습니다. 문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불래가 모르는 대출 서류가 있었고 서명 칸에는 불래의 인감이 찍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법무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임장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불래는 그 말에 목이 콱 막혔고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법무사는 불래에게 인감증명 발급 이력과 대리인 기록을 확보하자고 안내했습니다. 불래는 사무실을 나서며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래는 곧장 구청 민원실로 가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내역을 출력해 주었고 불래는 종이를 받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급일 옆에 적힌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불래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대리인 이름은 성우가 아니라 지연의 친정오빠 이름이었습니다. 불래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고 글자가 흐려질 만큼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었다는 말로 포장된 집안일이 이미 가족 밖 사람들까지 움직이는 일로 번져 있었다는 사실이 불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는 길 불래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불래는 은행에 들러 인감 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직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대리 접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불래는 더 이상 오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불래는 공증 사무소로 향해 유언 공증과 재산 처분, 의사를 상담받았습니다. 공증인은 지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지만 불래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되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공증인은 생전 의사와 장례 방식까지 묻고 불래는 담담히 체크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우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가 대출 관련 전화가 회사로 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지연의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힐끗거렸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너무 화나셔서 그래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초조함이 더 짙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는 어머니에게 전화에 따졌습니다. 엄마, 무슨 서류를 건드렸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성우는 그 무응답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불래는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 봉투 위에 날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스티커는 불래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시였습니다. 불래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습니다.
사진이 눕는 순간 불내 마음에서도 아들이 먼저였던 믿음이 조용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내는 수첩에 지은 친정 오빠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불내에게는 반전이었고 동시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열쇠였습니다. 정불내는 며칠 동안 집안에서만 움직이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벽돌처럼 느껴졌고 불내는 그 벽돌을 빠짐없이 쌓아 올렸습니다. 서류를 묶는 고무줄이 끊어질 때마다 불내는 새 고무줄로 다시 묶으며 이번만큼은 허술하게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호의 생활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연체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잦아졌고 성호의 자리가 있는 자리마다 작은 침묵이 따라붙었습니다. 성호는 겉으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불안해질수록 성호는 더 크게 소리를 내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고 그 통제는 집안에서 먼저 폭발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친정과 통화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성호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지만 귓가에 박힌 문장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는 어머니 집을 찾아갔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불내가 외출 중이라고 말했지만 말끝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성호가 언제 나가셨어요? 라고 묻자 관리인은 아침에 택시를 타고요라고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호는 우편함을 뒤지듯 열어보고 관공서 봉투 몇 개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공증 사무소와 은행 서류가 섞여 있었고 성호의 손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성호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결국 봉투를 열었고 종이에 찍힌 재산, 처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진 내역에는 기부, 공증, 대리인 관련 확인 같은 문구가 보였고 성호는 자신이 더 이상 집안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둘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너무 화나셔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풀리실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너희 오빠가 왜 인감 이력에 나오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폭발로 이어질까 두려워 삼켰습니다. 대신 성호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광고야라고 둘러댔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호는 그 짧은 떨림에서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이미 굴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은행에 찾아가 어머니 계좌를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은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성호는 은행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권한을 걷어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성호는 어머니를 찾아 사과하기보다 먼저 막아야 할 것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늦었죠. 정마료 정불 내는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이 떨릴 줄 알았지만 불레의 손은 의외로 단단했고 마음은 이미 결정을 끝낸 뒤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불레는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쫓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기사 아저씨가 명절에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불레는 조용한 대로요라고만 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요양원이었고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와 낮은 발걸음 소리만 떠돌았습니다. 접수 직원은 불레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보호자 연락처는 누구로 하실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불레는 숨을 고른 뒤 법무사가 적어준 번호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정한 분으로요. 사회복지사는 가족 상황을 묻다가 연락 가능한 분이 아드님이시죠라고 확인했지만 불레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연락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 제한과 정보 비공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불레는 체크 표시를 하며 자신의 침묵이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규칙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여기서는 불편한 건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그 문장이 불레의 마음을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방 배정이 끝나자 불레는 창가에 앉아 한참 밖을 바라봤고 놀랍게도 가슴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또래 노인은 자식들이 바쁘면 우리가 먼저 쉬어야지요라고 말했고 불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성우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어르신 이미 짐을 빼셨어요라고 말했고 성우는 귀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우가 어디로 가셨어요라고 묻자 관리인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답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우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불레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요양원 입소 서류 전달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성우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는 급히 열어 요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법과 규정으로 막아 세웠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불레의 서랍을 뒤지다 통장이 사라진 자리와 깔끔하게 비워진 인감함을 발견합니다. 그 빈칸을 보는 순간 성우는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공증 사무소에서 온 안내문을 발견하고 봉투를 뜯어 읽었습니다. 안내문에는 보호자 변경과 연명의료 의향서가 언급돼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성우가 아닌 낯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후견인 변호사라는 설명을 읽는 순간 성우는 종이를 든 손이 떨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표정을 보고 지연이 친정과 함께 무언가를 꾸려왔을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성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 오빠가 대리인이면 엄마 인감은 어떻게 썼어?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 짧은 답이 성우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단순히 삐진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했다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성우의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조용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요양원 복도에는 이전보다 잦은 발걸음,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불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의료진은 혈압과 호흡 수치를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불래는 침대에 누운 채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눈빛은 더 또렷해졌고 그 눈빛은 마지막까지 내 선택을 지키겠다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 연락을 시도했고 기록된 이름은 성우였지만 우선순위는 후견인, 변호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가 걸려간 것은 절차상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고 한동안 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급히 요양원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성우는 몇 번이나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입안에서 굴렸지만 그 말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뒤 성우는 접수대에서 불래의 이름을 말했지만 직원은 차분하게 면회 제안, 안내를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성우는 저 아들입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직원은 규정은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한 성우는 문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돌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불래는 기억 속 어머니보다 훨씬 작았고 그 작음이 성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간호사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성우를 복도 의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성우는 그 의자에 앉는 순간 자신이 어머니 곁이 아니라 복도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실감했습니다. 후견인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와불레의 생전, 의사와 연명의료 거부, 서류를 확인시켰습니다. 성우는 종이에 적힌 문장을 읽으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누구 손아귀에 있지 않으려 했음을 알았습니다. 성우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인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은 채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그 말에 성우는 숨을 삼키고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자격을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전했고 복도는 갑작스레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병실 문 앞에 다시 섰지만 이번에도 발이 묶인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성우의 죄책감을 박자처럼 두드렸습니다. 얼마 후 임종 소식이 전해졌고 성우는 서명해야 할 종이들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간호사는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조용히 계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성우에게는 더 잔인했습니다. 성우는 끝내 병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성호는 처음으로 아들의 자리란 허락받아야만 설 수 있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뒤늦게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면회 제안을 걸어두었는지 그 이유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불례의 영정 앞에는 소박한 국화만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요양원에서 불례와 지내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성호에게 낯설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호는 빈소 한쪽에 서 있었고 어디에 서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 소매를 만지작거릴수록 성호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성호는 조문 명단을 펼쳐든 채 글자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유가족란에는 조카의 이름과 먼 친척 몇 명만 적혀 있었고 성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장례 지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명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사는 종이를 다시 확인한 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성호의 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잠시 뒤 후견인 변호사가 도착해 유언 요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들은 길지 않았지만 끝이 분명했고 사과도 원망도 없이 정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에는 장례 방식, 연락 금지 대상, 서류 보관처, 기부 단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는 연락 금지 항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항목 안에는 지연의 친정 오빠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밀어낸 아들뿐 아니라 인감을 건드린 가족 밖 사람까지 한 줄로 정리해버린 겁니다. 변호사는 기부 영수증과 공증 서류를 확인시켰고 장례지도사는 절차상 상속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성호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변호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인 뜻은 이미 이행되었습니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불례가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결정을 지켜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끝내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성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자 성호는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지연은 짧게 숨을 내쉬고는 아주 조용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통화는 성호에게 마지막 남은 핑계마저 빼앗아갔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요양보호사가 성호를 바라보다가 말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자주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성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보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구 원망하는 말은 안 하셨어요. 대신 서류만 정리하셨어요. 그 말이 성호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고 그 대신 아들의 자리를 서류 한 장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빈소는 빠르게 비어갔고 성호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을지 망설이던 성호는 어머니가 지워버린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그 자세조차 허락받지 못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성우는 영정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절이고 그 단절은 선택으로 완성된 천벌이라는 걸요. 장례식장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성우는 어머니 집 열쇠를 꺼내 쥐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 열쇠가 열 수 있는 문은 이제 없다는 것을 성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에게 남은 것은 재산도 가족도 아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